뭐 나보고 어쩌라고? 알리테면 알려봐야 어디? 아들 인생 파탄 내고 싶으면 해보라고. 며느리 알바 장소에 갔다가 무릎을 꿇게 될 줄이야. 네, 지금 울부짖는 이 여자, 제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악이 가득한 아이인 줄 몰라본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날 그녀의 눈을 마주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을 짓밟을 준비가 된 사람이었구나.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아이가 생겼고, 맞벌이 부부라는 이유로 저는 이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모두 맡게 되었죠. 처음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게 사니까 내가 도와야지 싶었습니다. 아침엔 밥 차려주고, 저녁엔 아이 재우고, 젖병 소독하고, 기저귀 갈고, 이유식 만들고, 하루도 허투루 보낸 적이 없었어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피곤해 보이면, 그래, 힘들겠지 하고 넘겼고, 아들이 늦게 들어와도 회사 일 때문이겠지 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손주는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웠고, 그 웃음 하나에 고된 하루가 씻겨나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며느리가 갑자기 돈을 더 벌어야겠다며 저녁 알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알바를 하려고? 물었더니 식당 서빙이라더군요. 밤에 다니는 게 걱정돼 말렸지만 며느리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벌어놔야죠 하며 웃고 나가더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단순한 알바가 아니라는 걸요.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말투와 내용이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응. 오늘도 그 셔츠 입고 와. 어제처럼만 해줘야 돼.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설마하고 넘겼죠.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알바를 나가기 전에 꼭 샤워를 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보통은 알바 갔다 와서 씻지 않나요? 찝찝하고 피곤할 텐데. 그런데 얘는 항상 나가기 전에 향수를 뿌리고 머리까지 감고 나가는 겁니다. 그날은 화장까지 진하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속으로 설마 그럴 리가 하면서도 제 안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미친 생각이지만 며느리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겉옷에 검정 바람막이를 껴입고 조용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나가고 3분쯤 지났을까요? 슬리퍼를 운동화로 갈아 신고 조심조심 뒤따랐습니다. 며느리는 골목 끝까지 아무 일 없다는 듯 걸어갔고 저는 거리 두기를 유지한 채 그 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길을 돌아 큰 길가로 나가더니 조그만 흰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저는 미리 준비해둔 제 택시를 불러 뒤따랐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서는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아무 일도 없길, 제발 내가 오해한 거길. 하지만 도착한 곳은 제 상상도 못한 장소였습니다. 멀리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네온사인 간판. 모텔. 며느리는 차에서 내렸고 운전석 쪽에서 내린 남자와 익숙한 듯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녀가 저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다른 남자 손을 잡다니요. 둘은 웃으며 어깨를 맞대고 모텔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다리는 풀려버렸습니다. 무릎이 덜덜 떨리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사진을 찍어야 했지만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들지도 못했습니다. 입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몸을 간신히 일으켜 택시에 올랐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울컥이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술 안쪽이 터져서 피가 날 정도였지만 그것조차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가 훌쩍 넘었고 한참 뒤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어머니, 왜 아직 안 주무세요? 그 말투, 그 표정, 그 순간 저는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니야. 지금 당장 들이밀었다간 다 무너져. 증거가 필요해. 확실하게. 그래야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인생을 지킬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 날 밤, 저는 또다시 며느리의 뒤를 밟았습니다. 이번엔 확실한 증거를 잡겠다는 다짐 하나로 손에 휴대폰을 꼭 쥐고 나섰습니다. 다시 어둠 속으로 며느리의 뒤를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슴보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젠 준비되어 있었죠. 며느리는 전날과 똑같은 길로 향했습니다. 똑같은 흰색 차량, 똑같은 장소. 하지만 이번엔 그 남자의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환히 드러난 그 얼굴.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경식이? 우리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 어릴 때부터 함께 놀고 자라 제게도 어머니하고 애교 부리던 그 아이. 그 경식이가 며느리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뻔했거든요. 두 사람은 거리낌 없이 포옹을 하고 볼을 비비고 손을 맞잡고 웃으며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에 담았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차마 울지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사진을 수십 번 들여다보며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손자 때문에 참아야 하나? 아들 녀석은 아직도 며느리를 사랑합니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와도 한 번도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말한 적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손자는 이제 겨우 2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그보다 아이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며느리를 불러서 조용히 단둘이 이야기를 하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다고 하면 그냥 모르는 척 넘기자. 다음 날 저는 점심 무렵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은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밖에 나가자꾸나.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따라 나섰습니다. 조용한 찻집에 자리를 잡고 앉은 저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걸 본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래,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잘못했다고 빌겠지. 안 그러겠다고 하겠지. 미쳤었다고 말하겠지. 그녀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정말 충격이고, 그나마 남은 정까지 뚝뚝 떨어지네요. 그 말투, 그 표정, 마치 제가 잘못이라도 한 것 같은 태도. 미행하고 몰래 사진 찍고 이거 불법인 거 아시죠? 제가 마음만 먹으면 신고도 가능해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말했죠. 너 지금 내 아들 두고 다른 남자랑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그것도 네 남편이랑 제일 친한 친구 경식이랑. 그러자 그녀가 테이블에 팔을 턱 괴고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알릴 거면 알리세요. 뭐 어쩌라고요? 아들한테 말하시는가요? 이혼하면 그만이에요. 저도 제 인생 살아야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자는, 그 아이는 어쩌고? 그 아이 어머니가 더 잘 키우실 것 같아요. 전 솔직히 자신 없어요. 저는 그냥 더 늦기 전에 제 인생 좀 즐기고 싶어요. 그녀는 컵에 남은 아이스 커피를 들이키고 천연덕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럼 전 이만요. 더 얘기하고 싶은 기분도 아니고.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는 가족이라는 말도 책임이라는 말도 모르는 아이였구나. 화를 참느라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그 자국에서 피가 맺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아이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겠다던 제 각오는 그날로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엄마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복수의 대상이었죠. 그날 밤,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친구와 친구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휴대폰을 잘 만질 줄 몰라 친구 아들이 며느리의 SNS를 찾아내 주었고, 그곳에 수상한 단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경식이와 서로 주고받은 댓글들,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며느리가 몰래 숨겨놓은 계정까지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진들과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화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절망, 그리고 그 절망이 곧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이젠 나도 지킬 거 다 지켰어.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야.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며느리의 외도를 정리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날짜, 장소, 인물, 사진, 영상. 혹시 법적 문제가 생기더라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죠. 그리고 조용히 경식이의 직장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도 우리 아들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것이 제 마음을 더 아리게 했습니다. 며느리와 그런 짓을 하면서도 아들과 연락하는 신보는 도대체 어떤 신보일까요? 경식이는 병원에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그 병원의 민원 창구로 정중하게 우편을 보냈습니다. 익명으로요. 직원 중 한 명이 유부녀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증거 사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압니다. 제가 미친 짓을 했다는 것을요. 평소 소심한 성격의 제가 이렇게 당돌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뒤 경식이는 병원에서 면담을 받고 곧바로 직장에서 퇴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괘씸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찝찝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저는 그녀의 부모님께 정중히 연락을 드렸습니다. 한번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카페에서 사돈댁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제가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했던 이야기부터 최근에 있었던 충격적인 일까지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진까지 모두 보여주었죠. 나쁜 생각이지만 그 부모들이 큰 충격을 받길 바랬어요. 마음 같아선 딸을 왜 그렇게 키웠냐며 따져 묻고 싶기도 했지만 최대한 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분 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우리 애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며느리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불러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때, 그날 밤 저는 아들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폰을 올려놓고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영상, 주고받은 문자 내역, 그리고 그녀의 말까지. 처음엔 말을 잃었던 아들이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왜 혼자서 이걸 다 감당하고 계셨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에 대한 원망이나 며느리에 대한 원망이 아닌 제가 다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걱정하는 이 착각 녀석. 이렇게나 착해에 빠진 아들을 배신하고 조롱하고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울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이 결혼 못 이어가겠어요. 그 사람은 우리 아들 볼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은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도 단호하게 주장했고
저 역시 법적으로 모든 준비를 도왔습니다. 며느리는 예상과 다르게 너무나 담담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잘 됐네요. 서로 속 편하게 살자고요. 그 마지막 말에서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냉혈한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우리 가족의 인연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끔은 생각납니다. 처음 그 아이를 만났던 날이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솔직히 조금 긴장했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워낙 자유롭고 당돌하잖아요. 그런데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고개 숙여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인사. 속으론 요즘 애치곤 예의도 바르네 싶었죠. 그날 저녁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어머니 같은 분이 시어머니시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듣고 어쩌면 저는 그 순간 마음을 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식 날 그 아이는 참 예뻤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저 잘할게요라던 모습. 그 웃음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기뻤고 아이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부모가 되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부부 아니겠냐고 생각했죠. 처음 손자를 안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작고 따뜻한 그 아이가 제 품에 안겼을 때,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도 다시 힘내야지 하고 다짐했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다시 알람보다 먼저 일어났고, 끓는 물에 젖병 소독하고, 손주 이유식 만드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죠. 며느리가 몸조리도 끝나기 전부터 회사에 복귀한다고 했을 땐 요즘 애들은 참 강단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그 아이를 안고 재웠고 밤중에도 울면 달래주고 친정 엄마처럼 품에 품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이가 저를 향해 알릴 테면 알리세요. 아들 인생 파탄 내보시라고요라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난 3년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말? 그 말이 맞더군요. 사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꽤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두 아이 키우면서 세상 무서운 거 없다고. 눈물 따위는 벌써 말라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일은 이상하게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본 거 아닐까? 혹시 정말 알바가 맞는데 오해했나? 그런 식으로 제 눈을, 제 감정을 의심했죠.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본 뒤엔 그제야 제가 눈을 뜬 겁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멍청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바보같이 믿고, 참고, 용서하고 살았는지요. 밤마다 애기 울음에 벌떡 일어나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안아서 재우고, 며느리는 자고 있고, 아들은 출장이고, 그 와중에 제 허리는 구부러지고, 손목은 늘 아팠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 못했습니다. 말해봤자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당연하죠. 그런 식으로 웃으면서 넘겼을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참고 했습니다. 그래, 저 아이들 잘 살면 됐지. 손자만 잘 크면 됐지.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늘 불안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걸까? 내가 너무 바보처럼 사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이 결국 현실이 되어 저를 때렸을 때 진짜 아팠던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을 배신했다는 사실보다 그동안 제가 쏟았던 사랑, 시간, 믿음이 그 아이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게 더 아팠습니다. 한때는 그 아이를 딸처럼 아끼고 제가 입던 옷도 내어주고 몸조리 음식도 해주고 친정엄마처럼 대해줬는데 그 모든 걸 비웃듯 이혼하면 그만이죠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버린 그 아이.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람은 참 쉽게 속을 수 있고, 가족이라는 이름도 누군가에겐 그냥 껍데기일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그 껍데기에 진심을 담았던 사람이었기에, 이제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컸지만, 그래도 전 사람답게 살았으니까요. 그녀가 떠난 날, 저는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손자는 제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디고 감내했는지 이제야 조금 실감이 납니다.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참 야무지고 예의 바른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공손했고 무엇보다 아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철저히 포장된 가면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인생만 생각하는 아이였고, 가정도, 아이도, 남편도 모두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깨닫습니다. 제가 너무 참았고, 너무 믿었고, 너무 오래 속았다는 걸요. 그동안 며느리 대신 해왔던 살림이며, 육아며, 희생이 결국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네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면 제 손자만은 지켜냈으니까요. 그 아이만큼은 엄마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상처받지 않게 제가 끝까지 품에 안고 지켜낼 겁니다. 아들도 요즘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 동안 아들과 손자의 곁을 지킬 겁니다. 지금도 종종 며느리의 뒷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화장기 짙은 얼굴, 향수를 뿌리고 나가던 뒷모습, 그리고 카페에서 뻔뻔하게 말하던 그 표정, 그 모든 장면이 악몽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마저도 이겨내보려 합니다. 저 같은 일이 또 누군가에게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며느리는 이혼 후 SNS에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고, 거기엔 여행 가는 사진, 새로운 남자와의 암시 같은 게시물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 찾는 게 뭐가 죄냐고요? 정말 마지막까지 자기 합리화에 능한 아이였죠. 책임도, 반성도, 미안함도 전혀 없는, 그저 자기만 옳다는 태도. 그걸 본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아들의 아내였고 손자의 엄마였구나. 경식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저를 조용히 찾아오셨고, 면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 다른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하며 고개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그날 저는 오히려 그분들을 위로해드렸습니다. 아이들은 때론 부모가 어떻게 해도 삐뚤게 나가더라고요. 저도 겪어보니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손자가 아장아장 걸어와 할머니 하고 부르면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갑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가 지킬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밤엔 옛날 드라마 보며 잠드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이제는 그 하루하루가 내가 이겨낸 하루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와 마음을 나눠주신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아들을 지키고 손자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애써 웃고 있는 모든 시어머니들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위로의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혼자 울며 싸우는 누군가에게 그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